내가 오늘이 예측할 수 없는 날이라고 말했잖아. 이 내용 나도 처음 알았어. 그래서 검사 슬라빅, 시에라, 나는 못 들었지만 혹시 너희는 들었을지 모르겠다. 방금 말했다고 해. 미스터 콤스는 다음 주에 마이애미에서 연설 일정을 잡아놨어. 그건 정말 오만의 극치야. 그는 이 일을 15년 동안 했고 많은 에스코트들을 이동시키는 일을 맡았어. 정말 많은 기행과 호텔 숙박이 있었지. 그는 그게 불법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 시에라, 나는 그걸 몰랐어. 왜냐하면 그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자기가 빠져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나도 이걸 몰랐어, 제시. 그러니까 나는 알겠어. 이 모든 게 정말 충격적이야. 그리고 네가 말하는 걸 들으면서 나는 이 업데이트를 읽고 있어. 나도 같은 시간에 이걸 보고 있어. 근데 계산이 안 맞는 것 같아. 그가 작년 9월 16일에 체포됐다면 지금은 10월 초잖아. 아직 13개월 이차에 안 됐고 그의 팀은 14개월을 요청하고 있어. 그런데 14개월을 요청한다면 그게 말이 안 돼. 만약 그가 다음 주에 마이애미에서 이걸 예약했다면 그게 14개월보다 더 빨리 나올 거라고 자신 있다는 뜻일까? 정말 이 소식에 충격받았어. 그 주장에 대해 변호인 측이 어떻게 대응할지 궁금하네. 한 가지 더. 시에라, 우리가 설문조사를 올렸는데 디디가 선고 후에 공개적으로 발언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내용이야. 물론 그가 이미 복역한 기간만큼만 선고받는다면 바로 풀려날 수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라 본다. 아직 그는 MDC에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설문조사에서 38명은 변호사를 통해 32명은 즉시 30명은 아니라고 답했어. 제가 묻고 싶은 건 선고 이후에 우리가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지에 대해 들은 게 있나요? 이후 현장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 들은 게 있나요? 변호사나 검사, 변호인, 피해자 등 누구라도 기자회견을 할 예정인지 알고 있나요? 그것과 관련해서 법원 밖에 준비된 것이 있나요? 제시, 당신이 그렇게 말하니까 흥미롭네요. 왜냐하면 당신이 저에게 말하기 바로 직전에 저도 바로 그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우리의 비상 계획은 무엇인가요? 지금요? 제가 있는 바로 이곳에 저희 카메라가 있고요. 아시다시피 저는 길 건너편에서 생중계로 전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그걸 살펴보고 있는데 카메라가 완전히 설치된 상태예요. 뉴욕에 올 때마다 연단이 항상 저기 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늘 준비되어 있죠. 이 질문엔 답이 몇 가지 있을 것 같아요. PDD가 선고받거나 직접 말할 기회가 있으면 말할 거라 생각하냐고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모두 디디를 알잖아요. 우리는 그가 카리스마 있고 모든 일에 자기만의 이야기가 있다는 걸 알아요. 분명히 그는 자신의 감정을 나누고 싶어 할 거예요. 그는 그동안 조용히 지냈고 증언도 없었으며 변호인도 증인을 부르지 않았죠. 저는 디디가 말하고 싶어 한다고 생각해요. 오늘일까요? 제 생각에는 아마 아닐 것 같아요. 그냥 기다려 봐야겠죠. 하지만 변호인과 검찰 모두 어떤 형태로든 기자회견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모든 일이 끝난 후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런 일이 생겨도 저희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직 확실히 들은 건 없고 많은 부분이 형량에 달렸지만 저희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혹시 그가 마이애미에서 발언을 하게 될지도 모르죠. 제 말은 알렉시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알렉시스, 그게 뭔가 의미하는 바가 있지 않나요? 글쎄요, 그건 그가 여전히 자신이 법 위에 있다고 생각한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범죄들을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추가로 더 복역할 필요도 없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저도 동의해요. 그는 가능한 한빨리 곧바로 말을 할 거예요. 하지만 이건 판사님이 걱정하시는 부분과도 일치한다고 생각해요. 그는 전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그는 자신이 잘못한 게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자신이 억울하게 당했다고 여기고 자신이 한 모든 일이 옳았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보여요. 이런 강연 활동들이 사실이라면 정말 충격적이에요. 그리고 이런 점들이 판사님의 선고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타일러. 변호인 측이 이걸 유리하게 쓸 수 있을까요? 션 콤즈가 편지에서 말한 내용과도 아주 비슷해요. 그가 교도소 안에서 좋은 일을 해왔고 다른 수감자들에게 이야기하며 그들의 삶을 더 좋게 만들려고 노력했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과거에 대해서는 바꿀 수 있는 게 없고 이제는 그의 미래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요. 그는 마이애미에서 강연 일정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교육하고 싶어 하기 때문이죠. 그는 메트로폴리탄 디텐션 센터 수감 후 인생이 예전 같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인정할 수도 있어요. 제 생각이 완전히 틀린 건가요?
틀린 생각 아니고 판사도 크게 신경 쓰지 않을 것 같아요. 모든 피고인이 자유롭길 원하잖아요. 컴스 씨도 자유롭길 원하고 우리가 아는 한 그는 이미 연설 약속까지 잡아놨어요. 그는 아이들에게 범죄와 마약, 과도한 생활 방식을 피하라고 조언할 수도 있겠죠. 그가 말했듯이 이제 검찰은 분명히 이렇게 말할 겁니다. 이 사람은 인간의 본성을 뛰어넘는 자만심을 가지고 있고 당장 감옥에서 나올 거라고 기대한다고요. 하지만 저는 여기에 별다른 게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입니다. 사실은 사실이고 양형 기준도 정해진 대로일 뿐입니다. 그리고 저는 판사님이 양쪽 모두가 자신을 이리저리 끌어당기려 할 때에도 중심을 잘 잡을 만큼 충분히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타일러, 판사님이 션 콤즈가 진술서를 제출하면 질문할 수 있나요? 그게 그가 말한 것과 비슷하다면 판사님이 콤즈 씨, 이 출연 계약에 대해 여쭤봐도 될까요? 라고 물을 수 있나요? 선고 과정에서 질문이 가능한가요? 여기는 판사님의 법정인이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흥미롭네요, 알렉시스. 법정 검사로부터의 업데이트입니다. 슬라빅은 교차 참조 적용을 거부한 경우에도 이 지역을 포함해 중대한 형량이 선고된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질문은 알렉시스, 그가 더 중대한 혐의에서 무죄 판결을 받는다면 현실적으로 그의 형량이 어떻게 될 수 있느냐는 점이겠죠. 만약 그가 매춘을 목적으로 한 이동 혐의와 결합된다면 그가 조직범죄 공모로 유죄 판결을 받고 성매매 및 매춘을 위한 이동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는 경우입니다. 그건 가중 요소이자 악화 요인이고 이야기의 일부입니다. 또 그가 기소되지 않았을 거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점과도 연결됩니다. 정부가 가진 게 매춘 혐의밖에 없었다면 그들은 그를 상대로 기소하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그들은 그를 기소했을 겁니다. 만약 그가 그 중대한 혐의들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면 저는 궁금합니다. 매춘을 목적으로 한 이동 자체만으로 그는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이동에 대해서요. 건당 최대 10년이니까 최대 20년까지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하지만 제 말은 그가 그렇게까지 받을 것 같지는 않아요. 집행유예는 7년이고 검찰은 11년만을 구형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또 우리가 집중해야 할 점은 그가 그 혐의들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기억하세요. 예를 들어 폭력적인 측면에 대한 증언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그 영상에 대해서는 그가 공개적으로 자신이 그렇게 했다고 인정했잖아요. 호텔 복도에서 찍힌 영상에 대해 그가 반응하는 전체 영상이 있었잖아요. 그 영상은 판사가 유죄 판결 후에 그를 석방할지 여부를 결정할 때 참고하고 고려했던 것 중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말할 때 당신이 말한 교차점이요. 그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사실이 그 폭력적인 측면을 뒷받침하는 일부 주장들을 없애주는 건 아니에요. 이제 그들은 비슷한 사례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제 질문이 있어요. 타일러, 사과 영상 기억나죠? CNN이 2016년에 그가 캐시 벤투라를 폭행하는 영상을 공개한 직후에 그가 올린 사과 영상 기억나죠? 제가 영상을 틀어드릴 테니 그 영상과 그가 법원에 제출한 편지, 법정에서 할 수 있는 말을 함께 생각해보세요. 그의 설명 방식을 봐주세요. 그는 책을 읽고 글을 쓰며 운동, 상담, 수감자 대상, 무료 비즈니스 강의로 자신의 성공과 실패를 나눈다고 합니다. 이를 영상과 비교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어두웠던 시기를 되돌아보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가끔은 그래야 할 때도 있어요. 저는 완전히 망가져 있었어요. 정말 바닥까지 떨어졌죠. 하지만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 영상에서의 제 행동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 영상에서의 제 행동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집니다. 역겨웠습니다. 그때도 지금도 역겹습니다.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으러 갔어요. 치료를 받아야 했고 재활치료도 받으러 갔습니다. 하나님께 자비와 은혜를 구해야 했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저는 매일 더 나은 사람이 되기로 다짐했습니다. 용서를 구하는 건 아닙니다. 이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타일러, 저는 심리학자가 아니니 션 콤스의 마음은 알 수 없지만 법에 대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좋아요. 문제는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제시한 내용을 들어보면 그는 그 영상 이후에 범죄를 저질렀거나 혹은 저질렀다고 의심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뉴욕에서 체포됐을 때 그의 호텔 방에서 발견된 것들이 그렇죠. 기괴한 파티든 난잡한 밤이든 그런 증거가 있었습니다. 그 영상을 봐도 일부는 난 안 믿어. 그가 진심이 아니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가 법정에서 자신의 인생을 걸고 싸우기 위해 할 수 있는 말이나 행동에 대해 이야기한다면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이후의 상황이죠. 그 영상에서 배울 점이 있을까요? 그 영상이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그걸 보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타일러? 저는 그 영상이 분명히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공개되어 있고 대중들도 다 알고 있죠. 그리고 미스터 콤스도 그렇게 말했고 지금도 본질적으로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법원에 보낸 편지에서 사과와 책임, 갱생을 언급했고 현재 감옥에서 올바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판사님께서 모든 점을 고려해 결정을 내리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는 14개월 동안 감옥에 있었고 이제 막 자신의 인생이 걸린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그에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감옥에 있는 것은 누구에게나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법원이 여기서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수감자들의 편지 그리고 그가 그들의 삶에 미친 영향이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판사님께서 그가 앞으로 갚을 가치가 있다고 말씀하실 것 같지만 그렇다고 책임을 피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형태로든 책임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법원도 판결을 내릴 때 그 점을 매우 인식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가 단순히 처리만 되고 바로 풀려나는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분 설문조사를 올렸습니다. 기다리며 어떻게 느끼시나요? 52명은 드라마를 보러 왔고 22명은 불안, 17명은 희망, 9명은 화가 난다고 답했습니다. 이게 이 사건에 대한 감정을 잘 요약한 것 같아요. 알렉시스, 법정에서 피고인의 진술이 정해진 형량이 없을 때 형량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수 있나요? 의무적인 형량이 없는 경우에요. 이건 종신형입니다. 실제로 누가 뭐라 해도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여지는 많고 재량도 큽니다. 피고인 발언이 얼마나 영향이 있을까요? 먼저 만약 제가 설문조사를 한다면 저도 이 드라마를 보려고 여기 있다고 말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건 분명히 고려됩니다. 하지만 제 말은 그가 하는 몇몇 발언들이나 수감자들이 보낸 이 편지에 대해서 저는 그들이 말하는 걸 믿지 않아요. 수감자들이 보낸 편지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그 편지들이 작성된 것에 대해 우려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수감자들은 아마 출소하면 자신들에게 어떤 이득이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DD 출소로 이득을 기대해 그런 편지를 쓴 거죠. 그래서 저는 그들 말을 믿지 않지만 법원은 이런 점도 고려합니다. 하지만 법원이 피고인에게서 진짜로 찾고 있는 건 그가 반성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가 자신이 한 일이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고 앞으로 긍정적으로 나아가서 사회의 생산적인 구성원이 되고 다시는 그런 일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알다시피 다시 마약을 사용하거나 사람들을 학대하거나 이전에 했던 행동들을 반복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가 지금은 깨끗하다고 해도 감옥에 있기 때문이잖아요. 하지만 감옥에서 마약을 끄는 재소자들 중에도 출소하자마자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다시 마약을 시작하는 경우도 많으니까 제 입장에서는 그게 별로 의미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게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타일러는 별일 아니라고 하지만 저는 정말 큰일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는 알다시피 검사로서 이게 피해자들을 다시 한번 피해자로 만드는 일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거든요. 그가 밖에 나가서 자유롭게 살고 이런 강연을 하면서 피해자들이 불안하게 느끼게 만들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분명히 실력 있는 변호사라면 양쪽 입장을 다 주장할 수 있겠지만 네,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검토될 거예요. 하지만 이건 알다시피 균형을 맞추는 일이에요. 그런데 혹시 타일러 아세요? CNN에서 오늘 법정에서 판사가 그걸 받아들였다고 보도했어요. 70개월에서 87개월. 그러니까 대략 5년에서 7년 정도를 말하는 거죠. 선고 전 보고서에서 권고된 형량이 적절하다고 했고 거기서 벗어날 이유가 없다고도 했어요. 또 가이드라인상이만 $5,000 돼서 $25만 달러까지 벌금이 가능하다고도 했습니다. 그가 감옥에 가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건가요? 그는 몇 년 동안 감옥에 가는 거군요.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건가요? 타일러. 법원이 그가 감옥에 갈 거라고 밝힌 것 같아요. 여기서의 양형 지침과 우리가 보호관찰소로부터 받은 보고서가 분명히 보여주듯이 판사는 아직 형을 선고하지 않았어요. 판사가 권고를 받아들여 미스터 콤스는 감옥에 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의견이 좀 들어왔어요.
연방교도소 시스템에서는 가석방 자격을 얻으려면 형기의 85%를 복역해야 하나요? 그게 어떻게 되는 거죠? 알고 계신가요?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이 두 혐의로는 조기 석방 자격이 될 것 같습니다. 흥미롭네요. 자, 슈퍼챗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시에라, 당신에게 질문을 드릴게요. 이건 크리스티나 레스터님이 보내주신 질문입니다. 크리스티나 레스터님의 두 번째 슈퍼챗 질문이에요. 정말 감사합니다. 션 콤즈가 교도소에 있는 동안 약물 검사를 받은 적이 있나요? 크리스티나 정말 좋은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알다시피 PDD 본인이 법정에서 이렇게 말했거든요. 저는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술과 약물을 끊었습니다. 라고요. 저는 아시다시피 갱생을 했어요. 교도소에 있는 동안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궁금한 점은 그가 약물 검사를 받았는지 여부입니다. 확실한 보도는 없지만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만약 여러분이 PDD가 보석을 시도했던 걸 기억하신다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이나 계속해서 보석을 시도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번 반복해서요. 저희 로우 앤 크라임에서 보도했듯이 보석은 거부됐습니다. 주목할 점은 디디가 보석을 직접 제안했다는 것입니다. 네, 좋아요. 매주 약물 검사 받겠습니다. 원하시면 술이나 약에 취하지 않았는지도 확인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가 보석을 받기를 희망했을 때 자발적으로 약물 검사를 받겠다고 말한 점이 정말 흥미롭다고 생각해요. 그는 술이나 약에 취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감옥에서 약물 검사를 했는지는 확실치 않아요. 하지만 저는 그가 자발적으로 약물 검사를 하겠다고 말한 것을 보면 아마도 정말로 술이나 약에 취하지 않은 상태일 거라고 믿게 되는 것 같아요. 법원에서 새로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네, 검사가 션 콤즈와 이 사건의 가중된 성격에 대해 정말 강하게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검사 슬라빅입니다. 우리가 말하고 있는 LA 호텔의 영상, 그러니까 캐시 영상은 재판에서 여러 번 재생되었고 볼 때마다 결코 쉬워지지 않았습니다. 제이는 1년 전쯤 그의 뺨을 맞았고 그는 당시 연방 수사 대상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재판에서 그들은 자신들이 그 폭력을 저질렀다고 인정했습니다. 재판 전략상 배심원 앞에서 폭력을 인정해도 책임지는 건 아닙니다. 브레이크오프는 성적 타락과 굴욕의 연장이었습니다. 캐시와 제이는 낯선 사람들과 선관계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실례지만 그는 그들에게 그렇게 하도록 강요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이 말을 해야겠습니다. 그는 에스코트 여성에게 캐시의 입에 소변을 보게 해서 캐시가 숨이 막힐 때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피해자 진술서에는 그녀가 여전히 악몽과 플래시백에 시달리고 있으며 몸에 남은 상처들도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제인의 문제는 그녀의 고통과 트라우마가 명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미아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불안증을 겪고 있다고 했습니다. 디온테이 내시는 영구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카프리콘 클라크는 목소리를 내자 그가 블랙리스트에 올렸다고 했습니다. 셰프 조던 애킨스는 자신이 받은 영향에 대해 진지하게 썼습니다. 알렉시스, 그 점을 모두 고려하고 있나요? 로살바가 물었습니다. 패널분들도 판사가 그의 재활을 위해 적절한 시간을 추가하고 싶어 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그가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거라는 증거가 있나요? 제 말은 그가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거라는 증거가 있나요? 그가 예전과는 달라진 사람인가요? 이 재판 과정에서 언급된 행동들이 드러났잖아요. 정말 좋은 질문이에요. 들으세요. 누군가가 갱생되었다는 확실한 증거는 절대 없어요. 제 말은 여기서 판결을 내릴 때 중요한 건 피고인이 네, 저는 갱생됐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달라졌어요. 이제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제 인생을 살아갈 거예요. 지금부터요. 감옥에 있는 건 분명 사람을 변화시키죠. 그건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반드시 더 나은 사람으로 변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알다시피 제시, 당신 말대로 그는 정말 카리스마가 있고 처음엔 사람들이 그를 좋아하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가 변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 의견으로는 그는 변한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고 싶어요.